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란 이제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뉴스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사실관계를 잘 정리했는가, 그리고 적절하게, 시의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보편적인 뉴스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면서 일단 속보 대응을 했어요. 언론사에 없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면과 편성된 뉴스 시간에 맞춘 작업들을 해오다가 이제 속보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에 대응을 해야 됐는데, 그것도 역시 방식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냥 시점, 타이밍만 그때그때 대응하는 정도로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비주얼한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영상이랄지 포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부 신문사들 같은 경우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으로 기자들을 독려하고, 물론 그 시스템적으로 정의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했고, 이제 최근의 경향은 조금 더 뉴스가 새로운 이제 포맷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연합뉴스의 멀티미디어 랩이나 조선중앙의 인포그래픽 서비스들, 뭐 전자신문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의 시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결국 뉴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제 이 흐름에 보면 이제 미디어 생태계에 맞춰서 뉴스룸이 거기에 맞는 뉴스를 계속 우리가 버무려 왔기 때문에 뭐 더 다른 플랫폼은 거기에 맞게 이제 계속 조응하는 것이고요. 이제 단순히 그런 형식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뉴스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더 다듬느냐, 그게 이제 내용적인 부분이겠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단순한 이제 사실관계의 기록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는 더 다른 내용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부가가치를 투여하는 일인데, 결국 온라인 환경에서는 지식과 정보로서의 뉴스가 요구된다는 거죠.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뉴스를 둘러싼 얼개 그 구조들이 하나의 완결된 정보로서 구축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이제 하이퍼링크 같은 그 구조로서 뉴스가 더 뎁스를 깊게 만드는 측면에서, 그래서 온라인 뉴스는 이제 지식과 정보로서의 뉴스로서 이제 탄생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가 평면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만들던 문법과는 조금 더 다른 베이스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하게 이제 뉴스를 재정의하게 되는 요소가 결국 뉴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참여와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이 뉴스를 어떤 하나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뉴스를 좀 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언론사도 그렇고 포털 사업자도 그렇고 뉴스에 이제 댓글 같은 기능을 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참여와 반응의 기제로서의 댓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런 댓글들이 외소화됐 또는 불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런 측면들이 하나 있고, 더 나가자면 이제 그런 뉴스를 협력적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협업의 또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왔던 뉴스룸에서 만들어왔던 뉴스는 개별 기자가 됐든 부서가 됐든 덩어리로서의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전결에 의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퍼블리싱이 되는 그 뉴스가 온라인에서는 더욱더 분절이 가능하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사진도 따로 떼낼 수 있고, 그리고 일부의 키워드만 뽑아내서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다양한 덩어리로 또 조합이 가능한 형태. 그렇게 만들어진 뉴스를 또 다른 패키지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또 리스트업 한다든지 아카이빙으로 설계를 해서 또 다른 형태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의, 그걸 이제 분절과 일시성으로서의 뉴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뉴스에게 요구되는 문법이 다양하게 이제 변화됐던 거죠. 결국 뉴스의 형식과 내용이 새로운 플랫폼에 의해서 재정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상대하는 시장이 변형이 됐어요. 과거에 이제 20세기의 언론사들이 뉴스를 만들던 시대에는 언론사가 상대로 하는 시장은 불확정한 시장, 불특정의 시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뭐 200만 부를 찍는 신문,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의 커버리지를 갖는 지상파 뉴스도 사실 우리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시장은 어떻게 개념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명쾌한 답을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방향적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에서는 우리 뉴스를 소비하는 시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게 됐던 거고, 또 거기에서 더욱더 열띤 반응을 보이는 독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된 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달라진 겁니다. 퍼블리싱이 돼서 접점을 맺는 시장이 달라진.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한 정의가 또 필요한 겁니다. 언론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나와줘야 그 시장에 조응할 수 있는 뉴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정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 언론사는 그런 작업들이 부진했거나 미흡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뉴스에 대한 재정의가 불필요하거나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효과가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타깃화된 시장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좀 더 타깃화된 시장을 상대로 하는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환경에서 언론사가 만들어내는 뉴스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뉴스가 시장에 던져줬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뉴스, 타깃화된 뉴스, 또는 우리 뉴스를 보는 어떤 그 좀 더 세그먼트화된 오디언스에 던져지는 뉴스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가능한가, 평가가 도출이 됐을 때 그 평가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나와줘야 되는. 그래서 그 뉴스는 그럼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 하면, 그 결과물로서의 뉴스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과거의 뉴스룸에서 만들어져서 어떤 특정 시점에 퍼블리싱이 되면 그게 끝났거든요. 그게 이제 결과물로서의 뉴스인데, 이 뉴스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돼서 던져진 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뉴스에 대한 새로운 반응, 피드백이 나올 수 있고, 그 뉴스를 다시 한번 설계해서 다시 또 퍼블리싱하고, 그 과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말하자면 지속적인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는 생명이 굉장히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영속적인 뉴스가 되는 거고, 그러자면 뉴스룸의 대응 구조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상대로 하는 뉴스, 언론사가 만드는 뉴스는 고정적이거나 정적인 뉴스가 아니라 동적인 뉴스라는 하나의 그 새로운 정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뉴스를 설계하자면 뒷단에 뉴스룸 내부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 뉴스를 만들던 프로세스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여기에 인발부되는 사람들의 인식, 태도, 그리고 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접근이 돼줘야 비로소 재정의되는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뉴스를 만드는 뉴스룸에서 말하자면 그 과거의 뉴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자 개인에 의해서 위계적인 구조에 의해서 보고돼서 만드는 뉴스인데, 그 뉴스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 하면 온전히 이제 기자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덕트고, 그건 하나의 위계적인 구조에 의해서 이제 뭐 승인이 돼서 퍼블리싱 되는 거였지만, 어쨌든 결국 그 책임의 최종 정점은 기자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의해서 결정됐지만, 이제 그 뉴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접점,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한 뉴스에 의해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뉴스이다 보니 뉴스룸 안에서조차도 다양한 협업 구조에 의해서 만든,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팀 단위 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그룹핑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뉴스로 이제 만들어지는 생산 단위에서도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흐름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언론사 뉴스룸의 혁신, 그 프로세스의 혁신인 거고 바깥 독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의 혁신과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이라고 하는 큰 동인에 의해서 형태와 내용 그리고 피드백으로서의 그것을 크게 우리가 재정의된 뉴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 환경은 결국에는 뉴스룸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퍼블리싱하는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퍼스널리티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과 오디언스가 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의견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그 흐름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뉴스룸이 온라인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종전에 만들어왔던 뉴스와는 다른 흐름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저널리즘은 사실 오피니언 저널리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관계를 전하는 팩트 위주의 뉴스와 동시에 그 뉴스를 둘러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뉴스를 둘러싼 다양한 스토리를 메이킹하는 뉴스, 이 두 가지의 흐름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흐름 모두 다 기자가 관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환경에 뛰어드는 기자에게는 숙명적으로 다양한 그 스토리에 대한 다양한 얼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장에서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콘텐츠의 내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뉴스룸이 기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업무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자들은 사실은 신문 지면에 나가는 기사를 메꾸는 신문 기자들 포함해서 방송사, 통신사 포함해서요. 지금 우리 기자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사실은 20세기에 그 구조화된 업무거든요. 그렇게 설계된 업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뉴스인데 그런 업무가 약간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기자가 하루에 담당해야 되는 꼭지의 수가 2개, 3개라고 한다면 온라인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좀 더 스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든지 하는 식의 업무의 재정의가 필요한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 기존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런 쪽으로 푸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들은 그런 것을 감내하고 역량에 의해서 잘 소화를 해내는 기자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자는 가뱃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영속성이랄지 일관성이랄지 아니면 수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담보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또한 존재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기자들에게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시장 안팎의 요구가 존재하지만 뉴스룸이 기자에게 투여된 업무를 재정의하지 않는 한 그 뉴스가 갖는 성격이랄지 수준이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 온라인에서 기자들이 새로운 뉴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뉴스룸이 업무와 또는 그 노동 강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함께 수반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고요. 새로운 뉴스가 등장하고는 있지만 뉴스룸에서 업무 재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기자 스스로도 온라인 뉴스에 대한 필요성을 새로운 뉴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것이 필요로 한 시점이 아닌가 없습니다. 예. 이제 뭐 뒤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외 매체, 뭐 국내 포함해서 전통 매체가 지난 10여 년 동안 기울였던 혁신은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콘텐츠의 혁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속보를 만든다든지 24시간 속보를 만든다든지 비주얼 뉴스를 만든다든지 인포그래픽 같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뉴스의 형식, 내용을 바꾸는 작업들, 그것이 이제 콘텐츠 혁신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라고 해서 뉴스룸을 컨버전스화 하는 작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뉴스룸의 업무를 재정의하고 보다 온라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이루어졌는가는 국내에서는 의문이거든요. 물리적으로 공간을 세팅하고 또는 온라인 뉴스룸을 오프라인에 갖다 붙여서 단순히 그 형식 논리적으로 접근했는가 아니면 업무 재설계를 통한 실질적인 뉴스 콘텐츠의 재정의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재정의가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의 컨버전스가 있었는가. 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혁신인데 뉴스룸 내부의 그 위계적인 구조가 보다 대등한 구조로서 커뮤니케이션이 혁신이 있었던가 또는 시장의 오디언스와 그 커뮤니케이션 혁신이 있었던가 이 세 가지의 혁신의 큰 흐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됐던 것인데 국내 언론사는 말하자면 좀 그 콘텐츠의 혁신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컨버전스 역시 마찬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3C의 혁신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국내 언론사가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시연한 온라인 뉴스는 대단히 1차원적인 접근이었다. 빠른 대응, 이 정도까지는 가능했던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인베디드 된 형태로서의 뉴스 정도는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또는 내용적인 접근 또는 커뮤니케이션적인 접근은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독자들은 말하자면 해외에서 볼 수 있었던 수준 높은 뉴스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그 과정에서 한국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제 뉴스 유통 전략으로서의 한계인데 뉴스가 재정의되려고 한다면 우리 독자, 우리 시장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은 이제 포털 중심의 유통 전략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제너럴한 뉴스 접근 외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고 말하자면 그것은 시장을 주도적으로 견인해 가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에 종속되는 그러니까 포털 시장에 종속되는 뉴스만 만들어 왔던 거죠. 제대로 된 혁신이 없는 언론사 뉴스룸에서 만드는 뉴스라는 것은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거고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쳤다. 일과적으로 그쳤다.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네. 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단기간 이런 롱폼 저널리즘과 또는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새로운 그 형식의 저널리즘이 부가가치를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시장은 규모의 측면에서도 BM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뉴스 시장의 특성이
이런 그 뎁스가 있는 저널리즘에 대한 호응도 또는 그 사회적 밀도라고 해야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취약합니다. 저널리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소비재 상품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준이 좋다고 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 상품입니다. 그 문화 상품 다 같은 옷이라도요 내가 사고 싶은 옷은 따로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뭔가 이 기호, 사람의 기호와 관련된 굉장히 그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 저널리즘 상품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말하자면 이런 지불 의사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뉴스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히스토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 저널리즘 시장은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도를 갖기가 어려운 히스토리를 갖고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21세기 이 온라인 환경에 들어오면서 한국 언론들이 실기한 것이기도 한데 너무 뉴스를 남발하고 공짜로 이제 줬던 거죠. 그래서 그 뉴스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이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굳이 내가 돈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머뭇거림이 존재하는 시장이고 이제 그런 뎁스가 있는 저는 뎁스가 있는 그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탐사 보도 형태의 저널리즘이 그 왜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작동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그 만드는 상품이 대중이 원하는 것, 시장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탐사보도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과연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말하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켓과 연결된 저널리즘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많은 언론사들에서 탐사물, 기획물을 만들고 데이터 저널리즘을 만드는데 이것이 시장과 과연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가? 저는 그 점에서 약간 의문을 갖습니다. 최근에 대한 매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 또는 데이터 저널리즘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좁은 시장에서만 기능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자면 그 독자층과 그 뉴스룸이 긴밀하게 접점을 갖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뉴스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은 좀 다른 맥락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난 20세기의 한국 저널리즘이 공공 저널리즘의 시장을 놓쳐버렸습니다. 파괴가 됐던 겁니다. 이걸 지금 복원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탐사물들 대한매체에서 만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공 저널리즘들이 이제 복원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2만 명, 3만여 명의 자발적인 독자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지불 의사를 획득할 지불 의사를 갖는 독자층이 그 정도의 시장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제 넓혀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그러면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에서 나오는 데이터 저널리즘이랄지 인포그래픽이랄지 이런 것들은 보다 시장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호흡이 동시에 수반될 때 BM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상품과 독자와의 관계 모델을 갖는 것이 함께 연결될 때 BM을 갖는다. 세 번째, 우리 저널리즘은 좋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시장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함께 만드는 작업들이 이 세 가지의 노력이 수반될 때 이러한 상품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의 매체들이 그런 상품들에 대한 관점은 그럼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BM을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매체다 보니까 굉장히 1년 단위의 광고 상품이 붙기도 하고요. 후원 모델을 갖기도 하고 또는 무형의 브랜드 효과를 갖지 인플루언스를 갖기 때문에 뉴욕타임스가 이런
그 좋은 인포그래픽 인터랙티브 뉴스를 만드는구나 하는 그 인플루언스를 획득하는 것도 거기서는 뉴스룸에서는 수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의 시장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무형의 효과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세 가지의 노력들이 같이 수반될 때 아마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BM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요. 시장의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되겠죠. 우리 광고주들은 저널리즘의 수준, 내용, 여기에 대해서 감동하고 무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특정 매체가 좋은 시도,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소수의 독자, 시장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기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고주들은 그런 시장보다는 아직 보험성 시장이랄지 또는 그 양적인 패러다임에 아직도 종속되는 굉장히 보수적인 광고주들 그런 시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저널리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장과 함께 굴러가는 겁니다. 어떤 특정 언론사가 잘 만들어서 이것이 BM을 갖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이런 광고주까지 포함해서 같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시장은 굉장히 긴 시간이 요구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BBC가 아주 큰 방송사잖아요. 이 BBC가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차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뭐 성차별, 종교차별, 뭐 인종차별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물은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뉴스가 될까? 영향력을 시장에 던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이템이었는데요. 누구나 다 차별은 받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의 경험담을 영상에 담자. 그래서 맨체스터에 사는 사람, 런던에 사는 사람, 그냥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들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성차별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인종차별을 받는 경험을 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모았더니 지역으로 매핑도 했고 종류별로 매핑도 했고 이렇게 페이지를 꾸몄더니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호응을 불러 모았고 영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차별 경험을 제보를 해서 또 지도와 연결해서 위치와 연결해서 또 서비스를 하기도 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거의 문법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영상물은 온라인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의외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외성은 많은 오디언스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온라인 비디오물, 뉴스룸에서 만드는 온라인 비디오물의 가능성은 그 의외성, 많은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에서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뉴스라고 하는 것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만드는 기자, 출연하는 사람의 저명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기자가 숨어 있고 또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스토리를 진술해서 비디오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리스키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뉴스룸에서 어떤 비디오 뉴스를 만들다고 할 때에는 그 뉴스룸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가 등장하는 비디오물일 때 다른 가능성보다 더 의미 있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취재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진중권 씨나 그런 좀 저명성을 갖는 취재원이 등장할 때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서 사회적 부정이나 비리를 폭로하거나 고발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비디오물이 더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 지하철 현장에서의 사건 사고 뭐 이런 현장성에 충실한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현장성에 충실하는 비디오물은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룸이 그런 현장성에 아무리 충실한다고 해도 경쟁력에 견주어 봤을 때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뉴스룸이 만들 수 있는 공공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대중이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깊이 있는 공동선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권의 부정비리랄지 공중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다가가야 될 것 같고요. 비디오 뉴스의 니즈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광범위하게 표현하자면 멀티미디어 뉴스, 비주얼 뉴스의 니즈는 앞으로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뉴스룸이 모든 뉴스룸이 이런 멀티미디어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신문이 스튜디오를 갖추고 영상 뉴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과연 시장의 영향력을 가지겠는가? 저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원 가능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비디오 뉴스가 과연 우리 이 시장의 이용자들에게 과연 소구력 있게 접점을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시장 조사가 선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디오 뉴스의 니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비디오 뉴스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되고 시장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만들 때 좀 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근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로컬리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지역 공통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느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컬리즘을 구현하기가 저널리즘 단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널리즘의 미래는 로컬리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로컬리즘은 굉장히 차별화된, 타깃화된 뉴스 상품을 만든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로컬리즘은 또 뭘 의미하냐 하면 지역민들과의 관계를 함께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론사 뉴스룸에서 로컬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에 기자가 개입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하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물들을 다시 저널리즘화하는 것이 하이퍼 로컬 저널리즘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의 언론사들, 지역신문을 포함해서 지역의 뉴스는 만들고 있지만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지는 못하고요. 또 지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농밀하게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의 로컬 저널리즘의 과제는 지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또 지역민들과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기자들이 커뮤니티 빌딩과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하이퍼 로컬 저널리즘의 과제, 이런 것들은 바로 커뮤니티가 열쇠, 키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선 기자들은 온라인에서 퍼블리싱 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오프라인 환경에서 만들 때에는 본인이 취재를 하고
취재된 소스를 가지고 오프라인에 넘기면 그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에서는 좀 더 비주얼한 요소도 필요하고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좀 그 패키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기자는 뉴스를 만들 때 새로운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고려를 우선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신문이나 방송에 기사를 송고하고 보도가 나간 뒤에 독자들이 반응을 보고 자기가 취재 환경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소스들을 가지고 새로운 뉴스를 만드는 애프터 서비스의 관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거에는 기사를 작성할 때에는 취재원을 알고 있는 취재원을 접근을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취재물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네트워킹을 통한 취재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관점의 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사의 대포털 전략이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포털에 지금 종속적이거나 포털 의존적인 전략만을 중심에 놓고 있는데요. 포털에 언제까지 계속 의존해서 뉴스 유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온라인 오디언스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에 맞는, 그 이용자에 맞는 뉴스를 좀 더 세그먼트화해서 만드는 작업들을 위한 뉴스룸의 재설계가 우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온라인 오디언스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온라인 환경은 수용자가 브랜드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앱 환경도, 앱스토어 환경도 그렇고요. 뉴스스탠드 환경도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독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CRM 전략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 콘텐츠의 재정의도 필요하고 마케팅단의 재정의도 필요할 것 같고 기자 단위에서의 그 독자와의 관계 정립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아우르는 뉴스 유통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 스탠드뿐만 아니라 뉴스 스탠드 이전의 뉴스캐스트도 그렇지만 포털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과는 상관없는 언론사의 독자적인 모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사의 오디언스가 누구인가를 아는 작업 그리고 콘텐츠를 그 오디언스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기자들의 태도, 인식의 전환 그런 과정들이 업무의 재정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언론사들이 사실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트래픽 지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경영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순위에서 뒤처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형식 논리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내용이 괜찮아졌는가, 독자들의 피드백이 좋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이 빨리 갖춰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은 뉴스룸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런 어떤 논의가 뉴스룸을 계속 자극할 수 있도록 일어나야 되겠죠. 예.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언론사의 브랜딩 전략은 결국에는 언론사가 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과거 20세기 환경은 뉴스룸과 독자 간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온라인 환경으로 오게 되면서 이 양방향 관계가 가능한 플랫폼에서 그러면 이게 밀착되고 있느냐 하면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붙여야 되는 거죠. 떨어져 있는 독자와 언론사가 붙으려면 결국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사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가령 독자 댓글인 거죠.
근데 그 독자 댓글이 사실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그 독자 댓글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자가 독자들이 있는 곳에 나가야 합니다. 내 기사를 쓴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SNS 계정에 뿌려서 거기에 대한 조금이나마 피드백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독자들이 있는 곳에 다가서야 돼요. 뭐 팔로우를 맺는다든지 친구를 맺는다든지 개별 기자가 기사를 단위로 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 활동이 모여서 다양한 독자들을 그룹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뭐 예를 들면 팬페이지나 어떤 매체의 블로그나 이런 곳으로 그룹핑된 독자들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뉴스룸의 모든 종사자들이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즉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오프라인까지 이어지고 그 오프라인에서 획득된 관계를 BM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BM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구독자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우리 매체로 불러들일 수 있는 관계로, 그래서 뭐 해외 매체들 같은 경우는 뭐 가디언도 그랬지만 그 아사히 신문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그 CRM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뭐 아사히 신문은 그 아스파라라고 하는 CRM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독자들의 DB를 찾아봤더니 13세에서 18세 여고생 자녀들을 둔 데가 많더래요. 그럼 그 자녀들에게 간으로 타브로이드 신문을 발송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더 밀착형의 관계 모델을 맺는 거죠. 거기서 결국 브랜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뉴욕타임스를 방문했을 때 칠순의 할아버지와 손자가 뉴욕타임스 로고가 박혀있는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요. 당신은 여기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손자가 말하자면 칠순 먹은 그 뉴욕타임스의 아주 베테랑 논설위원한테, 칼럼니스트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숙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장문에 답변을 해왔더래요. 본인은 굉장히 감동을 했다는 거죠. 대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실제로 이 독자가 장난 메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걸 놓치지 않고 답변을 해줬다는 거죠. 말하자면 감동의 커뮤니케이션, 감동의 커뮤니티를 해야 비로소 온라인에서 브랜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뉴스라는 정보만 뿌려오는 것으로만 끝났어요. 언론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CRM이 없었던 겁니다.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도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21세기에는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고, 이메일이나 블로그 같은 이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 상품을, 우리 브랜드를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뉴스를 잘 만들어서 던져줬다고, 여기 꼭 이 상점에 꼭 가봐야 되겠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매개로 한 소통, 뉴스를 얼개로 한 다양한 소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비로소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것은 기자뿐만 아니라 비기자들도 동시에 이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뉴스룸이 네. 좀 완고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매체랑 국내 매체의 뉴스룸이 뉴스의 개방화랄지 뉴스의 다른 시각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해외 뉴스룸은 지난 한 1세기 동안 유지해왔던 엘리트주의를 사실은 버린 겁니다. 우리만 뉴스를 만들 수 있고 우리만 정보를 게트키핑 할 수 있다는 식의 엘리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뉴스룸은 기자 선발이
단계에서부터 대단히 폐쇄적으로 기자를 선발하고 훈육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끼리 문화가 굉장히 견고하고요. 기수주의가 있고요. 그다음 또 출입처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뉴스를 만드는 프로세스 자체도 대단히 비밀주의에 입각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해외의 뉴스룸들은 대단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디언은 커피숍까지 오픈을 해서 거기서 기자들과 독자들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또는 경청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언론사 뉴스룸도 이런 그 완고한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야 되고요. 그러자면 우선 간부진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수동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시장의 오디언스들이 뉴스룸을 계속 때려야 합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기사에 대한 평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캠페인적으로도 규합을 한다든지 뉴스룸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저널리즘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캠페인적으로도 가야 되고 또는 잘하고 있는 기자, 소통을 잘하고 있는 기자 또는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곳에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후원 모델을 만들어서 뉴스룸을 계속 때려줘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뉴스룸의 엘리트주의를 극복하는 건 뉴스룸 내부에서도 변화해야 되겠지만 이런 뉴스룸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오디언스의 몫이 그만큼 커졌다. 이분들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 뉴스룸이 좀 더 체질 개선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아마 거기에 좌우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것을 포털이라고 하는 큰 플랫폼에서 견인해낼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 실패로 끝나는 이 상황에 봐서는 독자들의 역할이 지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조금씩이나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 예를 들면 경남도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편집국장과 모임을 가져서 계속 새로운 변화를 주문을 한다든지 또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 팀을 통해서 기자들과 독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국장 모임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간부진과 시장이 흉허물 없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자꾸 나와야 우리나라 뉴스룸의 엘리트주의, 체질 개선 이런 것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용자가 그러니까 그 뉴스를 소비하는 스토리를 소비하는 사람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 구조가 새로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오디언스가 그 스토리를 보는 데 있어서 결정권이 없으면 그것은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대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제가 그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언스의 액션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토리 구조가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인을 영상을 한 1시간짜리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1시간짜리로 인베디드한 영상을 이렇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좋은 구조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뉴스룸 내부에서 1시간짜리 영상을 잘게 쪼개서 주제별로 설계를 해 둡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분량을. 그러면 이용자가 독자가 그 영상을 보러 딱 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1시간짜리의 영상인데 풀 영상이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영역이 잘게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선택해서 보다가 또 그 다음 관심 있는 이슈를 본다든지 하는 식의 스토리를
오디언스가 액션을 취해서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흥미를 유발하고 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오디언스의 사회적 포지셔닝에 따라서 그 스토리가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우수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40대의 직장인이다. 어떤 특정한 스토리를 딱 읽으러 들어갔을 때 내가 40대이고 서울 거주자임을 값을 딱 줬을 때 그렇게 재구성돼서 다시 등장해내는 뉴스 스토리. 전체의 뉴스 스토리는 있는데 제가 40대이고 서울 거주자임을 선택했을 때 그 스토리에서 새로운 스토리가 나와서 나에게 맞는 형태로 뉴스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굉장히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극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 그리고 모바일이든 PC 웹이든 이 스크린에 한 스크린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토리가 제일 좋은 구조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스크롤을 당겨서 봐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창을 다시 넘겨서 봐야 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한 스크린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스토리 구조가 말하자면 새로운 문법에서 요구되는 뉴스 스토리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뉴스 스토리에 그 영상을 인베디드 하기도 하고 포토를 인베디드 하기도 하겠지만 단순한 인베디드 구조보다는 독자와의 관계를 긴장 관계를 극적인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뉴스 스토리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어떤 뉴스 스토리를 새로운 문법으로 만들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요. 세계의 언론사들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로 한가, 대중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공동선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들여서 공들여서 뉴스 상품을 만드는, 예술적인 상품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 사회 대중에게 극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연출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공유됐을 때, 당연하겠죠. 공동선을 추구하고, 그래서 극적인 영향력을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고, 회자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할 건데 이것이 오래도록 계속 들여다 볼 수 있고 오래도록 가치를 바라는 것이어야 그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하는 새로운 형식, 서사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한 번에 그치고 말 것. 또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했나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것들은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을 새로운 문법 구조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것이 뭔가에 대한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지점에서 뉴스룸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뉴스 상품을 봤던 사람들과 좀 더 물어보고요. 그게 이제 새로운 뉴스를 만드는 이런 좀 실험적인 부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겠는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물어보는 액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온라인 저널리즘 자체가 말이죠. 제가 기획 단계 때부터 온라인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내용적으로 온라인에 최적화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기도 하겠지만
이 상품이 온라인의 이용자들에게, 오디언스에게 정말로 부합한 상품인가, 지금 이 시점에 부합한 뉴스인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고객, 내 독자에게, 내 출입처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해. 이게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겠는가? 영향력을 연출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적인 단계에서, 기획 단계에서. 뉴스룸 안에서 국적 해가지고, 이거 재밌을 거야. 이거는 고전적인, 폐쇄적인 뉴스룸에서 해왔던 일이라는 거죠. 오디언스에게 좀 탐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실험적인 뉴스룸의 종사자들이 해야 되는, 해봄직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뉴스토리의 구조도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 되겠지만, 새로운 뉴스 스토리를 만드는 전 단계에서도 이용자를 중심에 놓고 작업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독자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가인데요. 우선 편집국의 데스크급들이 독자들과 긴장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SNS 계정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지한 또는 애꿎은 또는 얄미운 질문들 앞에 자신들을 적나라하게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뉴스룸에 대한 친밀감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이 오디언스들을 향한 적대적이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언론사 뉴스룸이 SNS의 참여자들, 가담자들을 향해서 적대적이거나 또는 무시하는 발언들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다시피 21세기 환경은 협력적인 저널리즘 환경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을 뉴스룸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의 저널리즘 환경에 견인해내야 하는 파트너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적개심, 증오, 분노를 유발해내는 그런 행위만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복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자들하고의 그 스킨십이 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만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전문 기자 또는 어떤 편집국장 이런 간부진들한테도 독자들하고의 자리를 주선하는 그런 실험들이 나와줘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시장에 알려져야 됩니다. 공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경향신문도 그렇고요. 그 뉴스룸 안을 소개하는, 뉴스룸 내부를 소개하는 그 블로그나 페이스북 팬페이지나 이런 시도들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뉴스룸의 속살을 독자들에게 더 많이 던져주고, 그래서 독자들이 기자사회, 기자, 뉴스룸에 대한 그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좀 유발되는 것이 관계를 복원하는 첫 출발 지점이 아닌가 보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기사 또는 우리 언론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댓글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매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리워드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것을 저는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곳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댓글을 남기거나 라이크 버튼을 달거나 조금이나마 반응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뭐 기프티콘 형태로랄지 이런 식의 리워드를
계속 제시함으로써 우리 매체에 대한 브랜딩을 확립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부진을 독자들에게 다가서게 하라. 그리고 또 그 독자들에게 리워드 프로그램을 제시하라. 그리고 이 결과물들, 이 많은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스토리들을 낱낱이 공개하라. 이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독자 관계를 좀 더 새로운 극적인 양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콘텐츠의 혁신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둘러싼 이 관계자들과 즉 기자들과 독자들 간의 관계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콘텐츠 혁신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언론도 이제는 우리 뉴스룸을 더 이상 기자들만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룸을 새로운 모랄로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가 여기에 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이 물리적이건 또는 뭐 정서적이건 아니면 프로세스이건 간에 독자들의 참여를 확장하는 쪽으로 뉴스룸이 기능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콘텐츠의 트렌드 추세를 보면요. 광의적인 일반적인 뉴스는 후퇴하고요. 타깃화된 뉴스가 부상합니다. 근데 그 타깃화된 뉴스가 어떻게 세그먼트가 되느냐 하면요. 보스턴 글로브지인데 이 보스턴 글로브지가 시도했던 것 중에서 보스턴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직장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자들의 몇 명을 이렇게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에 거주하는 40대 직장 여성만 해도요. 직장 여성만 해도 굉장히 타깃화된 뉴스인데 거기서 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일단 연령대를 더 타깃화했고요. 40대로. 또 하나는 그 직장 여성 중에서도 육아에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직장 여성. 육아와 사회에서의 성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여성으로 더 타깃화한 겁니다. 자, 이 뉴스는 타깃화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밀접한 겁니다. 이 뉴스를 만든 기자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40대 직장 여성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스턴 직장가에 나갔습니다. 직장 여성들을 인터뷰하면서 우리 보스턴 글로브지 사이트에 오면 이 커뮤니티에 오실 수 있습니다. 명함을 주면서. 그렇게 작업을 수개월 이상 했더니 보스턴 지역의 육아 관련 업체들, 보스턴 지역의 육아 관련 업체들, 그리고 직장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직무 개발과 관련된 뭐 직업 훈련은 비슷한 이런 직업 교육과 관련된 업체들이 꼬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열고요. 그리고 보육시설과 연결되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되고요. 교재. 타깃화된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명백한 뉴스룸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타깃화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 시장의 가장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저널리즘이 개입을 하면서 더욱더 신뢰도 있는 새로운은 아니겠지만 BM이 형성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만들 건가?
국회에 출입해. 삼성전자에 출입해. 이런 뉴스는 이제 너무 제너럴한 뉴스고요. 너무 경쟁 체제가 격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꼭 키핑하고 스크랩하고 누군가에게 내 친구에게 공유해야 될 뉴스는 바로 나와 관련된 뉴스이고 그 뉴스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중요하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뉴스인 거죠. 그런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 나가 누구인가와 관련된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뉴스룸의 과제인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제너럴한 일반적인 뉴스를 만들던 조직이 전부 그러면 나와 관련된 뉴스를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자면 조직은 새롭게 재정의가, 재설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빠른 뉴스를 만드는 조직과 느린 뉴스를 만드는 조직이 세팅되듯이 제너럴한 뉴스를 만드는 조직과 타깃화된 뉴스를 만드는 조직이 따로 세팅이 돼야 되고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해야 되는 겁니다. 협의를 하고 BM을 만드는 마케팅 조직과도 연결이 돼야 되고 미디어랩 같은 혁신적인 뉴스 스토리 구조를 만드는 팀과 또다시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뉴스를 만드는 것은 이제 어떤 개인 기자의 몫이 아닌 겁니다. 시장을 고민하는 마케팅단과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고 혁신적인 뉴스 스토리를 만드는 조직과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뉴스의 재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뉴스룸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협업의 산물로서의 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뉴스를 재정의하는 몫은 뉴스룸의 모든 종사자의 몫이고 또 그 과정에서 오디언스와 협의하라는 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뉴스의 길은 오디언스가 지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과 뉴스를 만들기 전 단계부터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혁신의 뉴스가 아닌가 봅니다. 그것이 비로소 시장에 영향력을 주고 우리 매체의 브랜드를 드날리게 해주고 BM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기자 콘텐츠를 만드는 의식 구조는 지양돼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예.